2006년 6월 10일 자정이 넘은 새벽 1시 16분경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고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당시 이 집안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잠을 자던 도중에 불이 나면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사망하게 됐죠. 당시에 경찰이 화인을 전기압선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었는데 유족 신분으로 조사에 참석했던 부부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허리 수술을 받은 뒤부터 통증과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고 아버지도 좋지 않은 몸으로 병간호를 하느라 힘들어 했다. 두 분이 힘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이 화재 사건은 노부부의 신변위관에 의한 동반 자살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같은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2008년 11월 27일에 옥천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30대 여성과 2살 된 그녀의 딸이 살해된 채 발견된 거죠. 신고자는 한 남성이었는데 자신의 지인이 살해당했다면서 112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지인 대신에 신고 전화를 해준 상황인 겁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사망한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절망에 찬 표정으로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 집의 안방이었어요. 10여 군데 이상 흉기에 찔린 아주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강한 원한이 있는 사람의 짓으로 보이죠. 반듯하게 누운 상태, 뭔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긴장을 놓은 상태에서 공격당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의 시신 옆에는 2살 된 딸도 숨져 있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건 이 아이의 목이 꺾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수차례 흉기로 반복된 공격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남편이겠죠. 현장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 두 사람과 가장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경찰은 모녀의 시신을 수습한 뒤에 유족인 남편 김 씨에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고 물어요. 김 씨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와 딸이 사망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날 밤 11시경에 딸과 아내와 함께 그리고 지인하고 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랑 딸만 먼저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계속 그 술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많이 취해서 지인에게 아내를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인이 집까지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취한 상태로. 그때 시각이 새벽 1시경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잠든 아내와 딸을 확인하고 술을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새벽에 처남이 운영하던, 그러니까 처남은 아내의 동생이죠. 처남이 운영하던 술집에 가서 같이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갔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남도 함께 술을 마셨었다고 말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새벽 5시경에는 사우나에 갔었고 혼자 갔대요. 사우나에 갔었고 집에는 7시 반이 조금 넘어서 들어왔다. 그렇게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자신이 집을 비운 새벽 1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누군가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이상한 건 뭐였냐면 김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 시간이에요. 신고는 지인이 했지만 그 지인이 신고를 했던 시각이 오전 9시 25분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가만히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지연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신고를 대신해준 지인일까요? 지인은 김 씨에게 신고를 대신해달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신고를 했을 거예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끌었던 사람은 김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러면 가족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딸과 아내가 죽은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신고하기까지. 경찰은 이때부터 김 씨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김 씨를 조사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 의심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경찰이 김 씨의 과거 행적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한 달 전에 사망한 아내 백 씨가 자신의 명의로 1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수혜자는 또 마침 김 씨와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건 벌어지기 한 달 전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이때 경찰이 이 아파트 CCTV도 분석을 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하는 장면을 포착하는데 분명히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처남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야 할 그 시각에 어떤 검은색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결국에는 경찰의 추궁 끝에 11월 28일에 김 씨가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고요. 경찰은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백으로 아파트 화단 땅속에 묻혀있던 범행 도구들까지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잔인하게 가족을 죽였던 걸까?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4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진 아내가 계속 흥청망청하는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걸핏하면 나를 무시했다. 거기에 분노해서 살해했다. 그러니까 부부 갈등 때문이고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의 생각은 달랐죠.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까지 죽게 됐으니 보험금은 온전히 김 씨의 것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김 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욕해요. 아내는 옷가게와 소주방을 차렸다가 다 말아먹었고 다방도 말아먹었고 흥청망청 카드를 쓰던 불량주부였다. 그래서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게 절대로 단순한 불화로 분노로 살해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김 씨가 뭘 준비했고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 씨는 이미 사건 발생 최소 보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범행에 사용할 장갑, 흉기 이런 것들 다 미리 구입을 해서 집안 곳곳에 숨겨뒀었고요.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되게 천천히 테스트를 하면서 신중하게 범행을 준비합니다. 일단 범행 15일 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아내에게 직접 먹여봐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했던 거죠. 몇 시간 자나 이런 것들. 근데 이때 생각보다 잠에서 쉽게 깬다는 걸 알게 됐고 방법을 조금 바꾸기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다가 이것저것 방법을 좀 추가해 본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술까지 같이 먹여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2008년 11월 26일 오후 5시경에 그는 아내 백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였고요. 딸과 함께 셋이서 외출을 했다고 해요. 이때 지인을 불러내서 만났고 함께 술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데리고 먼저 귀가를 했던 거죠. 아내는 술을 좀 더 마시다가 지인이 아파트까지 데려다 줬었고요. 수면제에다가 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이 CCTV 찍힌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약기운이랑 술기운 때문에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때부터 김 씨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집안 곳곳에 미리 숨겨뒀던 운전용 장갑, 흉기 이런 것들 다 꺼내서 백 씨의 머리맡에 내려놓고 얼굴을 가린 뒤에 목을 졸랐대요. 처음에는. 머리맡에 있는 흉기는 뜻대로 안 되면 이거라도 써야겠다. 오늘은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운전자용 장갑을 챙겼다는 거. 그리고 흉기를 범행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정도라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죠.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을 거라는 거죠. 김 씨는 자신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백 씨가 깼고, 자, 이거는 김 씨의 표현이고요. 당시 그 목에 졸린 흔적 같은 게 또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처음부터 목을 졸랐던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그래요. 자, 어쨌든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이불이 거쳐졌고 둘이 얼굴을 마주봤다는 거예요. 그때 백 씨가 누구누구 아빠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때부터는 이제 흉기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차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자신의 범행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우는 딸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이 과정도 너무 분노하게 되고 또 잔인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한 손으로 딸의 입과 코를 막고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양손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대에 걸려있던 이 수건을 가져와서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부 문서 자료에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의 목을 꺾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김 씨는 이렇게 범행을 모두 마치고 미리 계획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은폐가 남았잖아요.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칼, 수건, 그리고 혈흔이 묻어 있었던 옷을 검정 비닐봉지에 다 넣고요. 화단으로 던져요. 이걸 들고 나가면 CCTV에 찍히니까요. 그는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화단으로 가서 방금 던져놨던 봉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집에서 1km 떨어진 공터에서 처리한 뒤에 그 안에 있었던 결정적인 흉기만 다시 가지고 와서 자기 집 화단에 묻습니다. 이걸 나중에 자백을 통해 찾아냈던 거고요. 아파트 CCTV에 찍혔다는 그 검정 비닐봉지를 안고 가는 그 모습이 이 시점에 찍힌 것 같아요. 들고 나가면서. 이걸 들고 나가는 아파트 다른 CCTV에 찍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씨는 범행과 은폐까지 모두 마친 뒤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의 동생을 만나서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원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처남과 선배를 불러서 술을 먹고 놀다가 이 두 사람을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데려가서 현장을 함께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같이 목격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강도 들었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술 너무 많이 취해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목욕탕에서 시간을 때웠던 거예요. 2시간 정도. 그렇게 집에 와서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신고 시간이 지연이 됐던 거죠. 자, 근데 경찰이 김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2년 전에 벌어진 노부부 화재 동반 자살 사건과 이 김 씨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앞서 사건 시작할 때 2006년에 옥천에서 한 노부부가 신변비관으로 동반 자살했던 사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아들이 부모님이 건강 악화로 많이 힘들고 우울했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김 씨였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하면서 김 씨가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신문하던 그 시기쯤에 경찰에 제보 하나가 들어왔었어요. 2006년 노부부 사망 사건 당시에 화재가 난 그 집에서 아들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담을 넘어가는 걸 봤다라는 목격 제보였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부모님이 살던 집에 1.5리터 휘발유 2병을 집안 곳곳에 다 뿌려요. 이때도 살인 각본들이 다 있었어요. 범행 일주일 전에 이미 휘발유를 구입해 놨고요. 범행 전날 오후 3시경에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척 방문을 해서 미리 이 주방 쪽 뒷문을 열어놔요. 거기로 침입을 하려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그 뒷문으로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휘발유를 뿌리고 다시 빠져나와서 앞마당으로 와서 현관 옆에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소파에 불을 붙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붙었겠어요. 그때도 이 휘발유를 담았던 봉지를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까지 가서 태워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부모님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틀 만에 사망했었죠. 김 씨는 이후에 이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수리합니다. 본인 판단에는 부모님을 죽이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쓰려고 했겠지만 불나고 사람 죽은 집을 누가 사겠어요. 그것도 제값을 주고. 결국에는 대출 받아서 수리를 했고 2천만 원의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금은 다 써버려요. 자, 근데 이게 노부부 동반 자살로 종결이 되잖아요. 그때 사건 당시를 상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방화를 의심했어야 하고 조금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두 분이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이는 게 설명이 안 됐을 거예요. 사실 경찰도 그때 방화 사건으로 의심을 했었고 김 씨도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랬을까요? 증거가 부족했던 건지 정말 파고들어서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증거 확보도 안 된 상태였고 거기다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계속해서 내가 김 씨와 같이 있었다면서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망한 아내 백 씨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은. 부모의 건강 악화, 우울, 알리바이, 증거 없음. 잡아 넣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없는 살림에 차곡차곡 돈이 모이는 대로 아들에게 주셨던 부모를 불태워 죽인 김 씨.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려고 했던 걸까요?
김 씨와 백 씨가 처음 만난 건 2004년 4월 다방에서였어요. 백 씨가 다방 종업원이었거든요. 김 씨는 이때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해봅니다. 당시 백 씨에게 11살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푹 빠졌다고 해요. 결국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백 씨의 과거와 현재를 부모에게 숨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 부모에게 숨긴 거예요. 아무래도 사실 반길 리가 없잖아요. 그게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들은 부모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돼요. 결혼 전에 백 씨는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림하기 싫다면서 다방을 차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해요. 차라리 옷가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설득도 해봤는데 잠깐 운영을 하다가 결국엔 접고 또다시 다방을 차려달라고 요구합니다. 2005년에는 시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부모가 넘겨준 재산의 절반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를 했대요. 결국 그걸 넘겨받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다방을 내달라고 조르거든요. 이것도 결국 내줘요. 그러다가 결국엔 부모님이 이 다방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결국 두 사람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도 나오게 됐고요. 월세로 따로 살면서 김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해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했어요. 백 씨가 이번에는 소주방을 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오픈했다가 폐업해요. 힘들다. 그게 2006년 3월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3번을 오픈했고 다 망한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당연히 컸겠죠. 빚도 불어납니다. 이후에 시부모와 백 씨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계기도 있었는데 물론 이 갈등이 어떤 살인의 계기가 되는데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김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부모의 돈이었어요. 어차피 나한테 주기로 한 집인데 부모가 죽으면 이걸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당장 돈을 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것저것 망하기만 하던 자신들을 부모가 도와줄 리 없었겠죠. 거기에 아내와 시부모의 관계는 최악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선택한 게 부모를 죽여서 집을 팔자. 이게 살인자 김 씨의 주장이지만 이후에 돈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고 나서도 백 씨의 낭비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노가 시작됐다는 게 김 씨의 전체적인 주장인데 사실 이 과정에서 잠깐 의문이 들었어요. 그게 분노의 이유라서 이미 저항이 불가능했던 아내를 10여 차례 이상 찌른 걸까? 그리고 그 분노를 한 이유가 내가 부모까지 죽였는데 너는 변하지 않았어. 이거라면 그리고 그 분노가 살인까지 갔다는 건 조금 더 가서 내가 너 때문에 빚도 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고 너는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걸 알면서도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 때문에 벌인 일을 너도 알면서 수습도 안 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한마디로 남편의 이 살인을 과거 부모를 죽였던 것을 백 씨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범행이 계획적이면서 또 김 씨가 아내를 죽인 그 공격성을 보면 되게 큰 분노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거든요. 이거는 분노에 의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아마도 김 씨에게 있어서 백 씨는 내가 부모까지 죽였는데 라는 분노의 대상, 그리고 부모를 살해했을 당시에 거짓으로 내 알리바이를 대줘서 나를 도와주긴 했지만 또 유일하게 내 범행,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결국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여야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보험금을 타서 현재 빚도 갚고 자신의 과거 범행이 새어나갈 그런 불안감도 없앨 수 있을 테니까요. 사망한 백 씨의 거짓 알리바이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설마 그랬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당시에 백 씨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부모가 죽을 당시에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김 씨는 분명히 부모의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는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적지 않게 썼습니다. 조사를 통해 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백 씨의 증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남편이 부모를 죽인 걸 알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 씨가 아내를 죽이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더 가깝게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너무도 참담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김 씨는 살면서 부모에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남 사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공부를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를 잘 돕는 나름 주변에서는 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그런 걸 인정받아서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후에는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해서 일을 하지 못해요. 군복무를 마치고 농기계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3년 뒤에 그만두고 화물운송, 주유소, 자동차 부품 공업사, 또 다른 생산직 일을 계속 바꿔요. 나중엔 이걸 다 그만두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는데 이걸 또 그만두고 친구하고 사진관을 개업합니다. 이것도 폐업하죠. 이때 진 빚들을 부모님이 다 갚아줬대요. 사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하면서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면 정가는 없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도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폭력적인 사람인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헤쳐나가고 나에게 어떤 저항감이 오는 일을 좀 뚫고 나가서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못 배운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게 뭐냐면 그 유흥에 탕진한 8천만 원 빚도 결국엔 누나들이 다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본인이 벌려놓은 일을 내가 저지른 일을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어떤 그 방법이 자살시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간 거죠. 그게 나중에는 타인을 죽이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후에 그는 매형의 인테리어 일을 거들며 살았는데 부모가 딱 봤더니 아들이 40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본인들이 그래도 돈이라도 좀 쥐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정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과 대지를 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2004년에 아내 백 씨를 다방에서 만나게 된 거죠. 막내 아들 하나 어떻게 잘 살게 해보겠다고 모든 문제에 뒷수습을 해줬던 가족들에게 칼을 꽂은 거예요. 자,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 수사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조 건조물 방아치사, 존속 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김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이건 진짜 너무 어이없고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판결문. 피고인의 범행은 천륜과 인륜을 모두 저버린 폐륜적 범행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더 이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심 파기. 저는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 말을 딱 보는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희생했던 노부모를 불에 태워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아빠 하면서 우는 딸까지 죽이고 이게 다 돈 때문인데 이 사람이 인간성이 말살된 게 아니라는 걸까요? 그리고 감형 이후에 이 내용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39세의 늦은 나이에 만난 부인의 낭비벽과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 딸을 돌보지 않는 태도, 부모와 부인의 갈등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신경증적 증상에 시달려 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감형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또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사형 선고가 유지됐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서 얼마를 살던 내가 무기수로 살아가냐 사형수로 살아가냐 이게 결국에는 범인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여기 들어왔는지 그게 어떤 죄인지 그걸 인식하는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교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자기가 한 짓이 어떤 판결을 받을 수준인지는 명확하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끔 정해줘야 하는 게 맞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8년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